자, 디지털 금융과 화폐 전쟁 코인화입니다, 이번에. 코인화와 금융사적인 접근이에요. 사실 금융사라고 하는 게 부채를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냐 이거에 가깝거든요. 부채를 만들고 어떻게 부채를 떠넘기냐. 자, 국제금융제도가 대체로 30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은 부채를 만들고 부채를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킬 욕망과 생산성이 공존할 뿐인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거 하나 있어요. 권력. 이런 말이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 발행하는 곳 가까이 있어라. 일단 지금 유튜브에 많은 코인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동의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이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미래에 뭘 예측하냐면은 어떤 걸 내가 치명타로 맞을까 이걸 예측합니다. 근데 대부분 뭘 하냐면은 이걸 하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이걸로 예측을 해요. 치명타 맞으면은 다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뭐가 나에게 치명타로 다가올까 이걸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유튜브에 돌아가 있는 건 여러분 10배 됩니다, 100배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조금만 사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거가 10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금에 가까운 건데 금값처럼 그렇게 오른다면 그 유동성은 다른 곳을 어딘가 순환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 벌 기회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그냥 그쪽에 경제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10배 되든 100배가 되든 중요한 거는 어떤 걸로 내가 치명타를 맞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이 저한테는 그게 유용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건 네트워크 경제학이 적용되는 곳에 과거의 선형적인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는 되는데 정보는 되지 못합니다. 정보라는 건 저한테 유용을 해야 돼요. 유용해야 돼요. 근데 전편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용할 도구는 데이터 그리고 복잡계 네트워크 기반으로 최대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정확히는 돈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이 계속 뿌려져 왔는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 돈을 지키려고 저축을 하다가 말아먹은 상황이 되어버린 게 지금 노인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축을 할 땐 7% 8% 됐으니까 왜 7% 8% 이자가 줬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9% 10%였거든.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순환하는 시스템의 소유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계속 순환시킬 것인가. 그래서 현금 파이프라인이 계속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저 통화량을 내가 먹을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저는 투자보다는 일을 좀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즉 돈은 소재이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업 재능과 금융 지식 요거 돈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돈을 가치를 창출하는 이 사업 재능과 금융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정확히는 경제 성장의 질과 경기 순환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질에 가까이 가는 건 사업 재능, 그리고 경기 순환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금융 지식. 그래서 저한테는 유용한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최근입니다. 제가 이제 취업 지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 편에 개개인별로 이거 들으면 여러분 10,000원 정도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년 중에. 요 정도면 나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서 큰 부담 없이 적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하던 분석을 계속 해야 되고 저한테 유용한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전편의 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 정확히는 화폐 유통 시스템이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이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의를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건데 이러한 행위들이 돈을 쫓거나 돈이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말 하죠.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오게 만들어라. 근데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돈이 오게 만드는 게 뭐였냐면 마케팅이었어요.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요. 정복을 하는 것과 다르게 계속 그 문화에 붙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시대도 지났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움을 창출할
시작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팬들이 가난해지는데 가수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굿즈 같은 그런 비즈니스가 보통 돈이 오게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추출 경제가 아니라 시스템 탈출을 통한 생산성 경제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혹은 시장 공백이 있는 곳으로 해서 그걸 채우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출 경제라는 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방식들이 장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저거 뭐 한탕 모은 걸로 금융순환을 시키는 거.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던 과거의 NBA 선수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실패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돈이 성장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다 익히는 거, 그 사업재능과 금융지식.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건 쾌락이나 행복이 아니라 평온과 자유, 이쪽을 좀 더 추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중 금융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치명타가 올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국제금융제도는 30년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국가가 보통 선정할 때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술 다음 단계로 플랫폼이 나오면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이나 그림이나 그런 일러스트 같은 것들이 새로운 문화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군사까지 내려왔어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단계 데이터 경제로 금융까지 넘어오고 있죠. 이거 넘어가면 무역과 제조, 상업, 농업을 이쪽 단계에서 지금 재해석을 할 겁니다. 즉 원래 여기로 넘어가면요, 여기 아래쪽으로 쭉 바뀌어요. 예를 들어 여기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상품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품을 상품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요. 그래서 간단한 금융사를 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부채와 부채 떠넘기기의 역사라고 봐도 될 겁니다. 이게 근데 나쁘냐 따지면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단이, 세상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장단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과 금융 시대에 도달을 해도 농업과 상업 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인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남아요. 이런 경우 이들에게 소액금융이 필요합니다. 소액금융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살 수 있게 만들고 그 오토바이를 산 만큼 이 사람은 돈을 모으면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실질 임금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현금 흐름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부채는 인플레이션 해칭이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개도국들의 소액금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러한 구조로 계속 새로운 물자를 제공했는데 지금 현재 선진국 청년들에게는 기술이 있고 고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는 돈이 없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날이 갈수록 생활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조가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있는 저 중년 세대들에게 돈 선납하는 거다 하면서 튀어나온 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같은 영역이죠. 청년들용 금융이 새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영국에서부터 무역어음으로 국제금융이 발전했습니다. 이때도 부채죠. 제가 이때 말을 했듯이 자연 발생합니다. 규제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 발생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근본이제였죠. 그래서 금을 보유한 만큼 영국이 무역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은 보유한 금 이상으로 부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화폐 신뢰를 커버해 줬는가? 미국과 정확히는 JP 모건이 적극 나서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독일의
배상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또 뭐가 탄생하냐면 BIS 국제결제은행이 탄생합니다. 이건 독일의 배상금을 각국의 부채와 연결시켜서 상환하는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 빌려준 이 전쟁 대출을 받아야 됐고 저기에 민간 자금들이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빌려주긴 했지만은. 그리고 대출 상환 계획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은 민간의 자유로운 금융대출,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의 여러 기업들에게도 대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졌고, 금융사들은 기업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주주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주주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주식 투자를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보통 대출을 해줬고요. 요때부터는 주주로 참여를 본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하기 시작한 시기가 요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이 시작되었고 결국 미국 시민들은 유럽에 빌려준 이 돈을 떼먹혔죠. 그리고 그게 세금이 되었습니다. 블록 경제가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당연히 이런 점은 2차 세계대전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대공황이 나왔을 때 뉴딜과 케인즈주의, 이 부채를 기본적으로 민간에 생겼던 부채였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다수 파산을 했어요. 그럼 금융위기는 사실상 전세사기 같은 부채 상황의 사고예요. 그래서 대공황은 팬데믹 버블도 일으킨 신케인즈주의자 말을 우선은 다 무시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이건 정치적인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통화파가 맞았다는 걸 팬데믹 버블까지 경험하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의 말에 따르면 통화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 덕에 이후 디플레이션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대공황은 부채가 이때 근본이자였으니까 상환이 안 돼요.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들은 연쇄부도로 계속 이어지고 뉴딜이든 케인즈주의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우리가 IMF 이후 연간 11% 정도씩 계속 돈을 뿌리듯이 미국의 양적 완화도 2008년 이후 연간 11% 이상 계속 돈을 뿌리듯이 어차피 죽어버린 경제에 심장 마사지 하듯 뉴딜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민간은행은 망했잖아요. 대다수가. 그럼 민간은행들의 부채를 사실상 정부 자금화시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건 뭐가 돼요? 전체적인 세금과 부채로 충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순서를 따지면은 민간의 금융 위기를 정부로 이연을 하고 정부는 그 돈을 뿌리고 그걸 세금으로 다시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다시 대중에게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한 밀턴 프리드먼은 연간 5%씩 고정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정부가 그런 막대한 자금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먹겠습니까? 사실상 케인즈주의자들이 사고를 만들고 케인즈주의자들이 세금을 걷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뉴딜은 성공했는가? 실패했습니다. 10년간 하고 실패했어요.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성공은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민주주의 병기창이 되어야 되니까 계속 무기를 생산하면서 돈을 계속 뿌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나고 성공했습니다. 대신에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야말로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을 이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이제 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칭, 부채의 가치를 낮추고 두 번째, 최고 세율이 96%까지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만듭니다. 사실 저거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정부 부채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대공황, 이걸 통해서 민간 부채가 해결이 안 나죠. 그걸 정부 부채화시키고 국민 전체가 민간 세금과 고세율 증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보여요. 역사의 반복을 생각해보면 한국도 지금 현재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보존하고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산성이 아닌 부채로 인한 성장은 항상 재앙을 만들어요. 지금은 중국이 저거예요. 부채로 인한 성장이구나. 이건 경제 체질이 아니라 경기
상확장에 의한 고점 찍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 체제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하는 게 야씨 그러면 이제 경제 체제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 해서 220만 명의 공대생을 양산을 합니다. 저런다고 바뀌나? 규제가 문제인데. 자, 케인즈주의자는 통합하든 이건 모두 동의할 겁니다. 돈을 뿌린다고 경기 순환은 바뀔 수 있어도 경제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보통 이런 거죠. 소인은 여유로우면 나쁜 일을 한다. 꼭 경제가 괜찮을 때 제대로 아끼고 저축하지 않고 정부는 돈을 뿌리고 사고 폭탄을 제조합니다. 자,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합니다. 즉 근본위제를 금태하는 중단해요. 미국이. 이게 닉슨 쇼크입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변동 환율제로 단계별로 전환했고요.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레이건노믹스의 프라자 합의까지 되어서 쭉 이어집니다. 요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했는데 왜 그 정부 부채는 적으냐?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적으냐? 이거 뭐 그냥 연준에서 돈을 뿌린 거고 정부의 재정부를 통해서 돈을 뿌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이건노믹스 이후 쭉 증가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금을 보유한 걸 넘어서는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금태원을 보장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학파 이후 이 막대한 통화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연준도 정부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폐는 정부 부채와 경제 시스템에 연동되어서 화폐 가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채 떠넘기기죠. 그리고 자유무역까지 합쳐서 사실상 이게 글로벌의 성공한 부채 떠넘기기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 부채가 정부 부채로 넘어가면서 민간으로도 같이 넘겨야 되는데 우리 글로벌로 같이 나눠 먹읍시다. 대신에 소비해 드릴게. 그래서 금으로 갚아야 할 돈을 화폐로 갚겠다. 사실상 이거 원래 디폴트 선언이에요. 근데 미국은 디폴트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떠넘겼던 부채를 민간에 떠넘길 뿐입니다. 민간의 경제. 단지 그 민간의 범주가 글로벌화 되었을 뿐이다. 민간이 넓어졌다. 즉 언제나 다시 그것을 합리화하는 건 생산성, 혁신성입니다. 글로벌 버전으로 따지면 저 화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무역은 그 민간의 범위를 확대했어요. 사실상 제가 이때쯤 잘 생각해보면 그 클린턴이 그렇게 돈 안 뿌렸으면 이 사고까지는 안 왔어요. 딱 부채도 여기서 점점 이제 관리되는 시점까지 왔었고 클린턴이 이 정도까지 돈 안 뿌렸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어쨌든 미국이 찍는 막대한 돈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금가 상승이에요. 1971년 달러 1온수당 금 35달러 고정이었는데 이제 근본위제를 깨버리니까 금 1온수당 850달러 24배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면 저거 연동된 거 금값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거는 부동산 상승을 더 많이 겪었고 미국에서는 S&P 500 상승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이걸 이 다음 단계로 떠넘길 걸 어디다 떠넘길까 자산화 시킬까 요걸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그게 코인이거든요. 요 이전에는 금에 연동을 했는데 금을 풀어버리니까 이제 금이 안전자산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자산을 떠넘길 거 뭘까 해서 금융화해가지고 주식으로 넘겼고요. 주식으로 S&P 500로 넘기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거 떠넘길 거 코인으로 넘겨볼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항상 어떤 자산으로 떠넘길까? 그럼 거기에 해지할 자산과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날 자산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지할 자산은 통화량을 해지할 자산은 그러니까 안전자산화 되는 거, 금처럼 되는 거.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사고가 일어날 자산은 딱 봐도 알트코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한 이유는 성공한 부채 떠넘기입니다. 지금도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부채 떠넘기기를 할까? 정부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 부채 떠넘기기를 할까? 동시에 화폐 시스템의 개념이 실물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화폐
탑에는 채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 연준의 막대한 통화량을 정부 부채화시키고 그리고 민간 떠넘기기로 하는 겁니다. 남은 건 생산성이 이 부채 떠넘기기를 어떻게 커버해 줄 수 있는가. 이게 말이 좋아 케인즈지. 그래 금융위기가 났어. 그럼 케인즈로 정부 부채화 시켜. 그래서 그걸 해결해. 그럼 이 정부 부채는 어떻게 해? 민간에 떠넘겨. 세금으로. 이 구조잖아요. 결국 금융 업데이트라는 건 사실상 부채 만들기의 합리화, 부채 떠넘기기고 이걸 커버하는 건 생산성, 얼마나 기업들이 물자를 제공하고 시장을 확대시키냐. 동시에 이 기업을 규제해서 추출 경제로 그 물가 높아지는 걸 헤쳐먹겠다는 세력들도 존재하죠. 노조라든지. 자,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입니다. 클린턴은 전 국민 한집 갚기 운동을 해요. 소위는 꼭 널널할 때, 좋아질 때 뭔가 나쁜 짓을 해요. 밀턴 프리드먼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거든요. 임대주택과 주택공급 규제 해제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이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억지로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그러지 마라. 이건 금융위기로 간다. 근데 클린턴은 했죠. 당시에는 90년대는 강아지도 집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대출이 있는 폭탄이 점점 커지던 시기입니다. 저러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니까 또 이제 대출 규제로 넘어가고 또 이제 그랬다가 다시 풀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 폭탄을 해체해보려고 했는데 연준의 재량적 정책까지 겹치니까 결국 실패하고 그걸 본 게 서프라임입니다. 폭탄은 클린턴이 제조하고 부시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 영웅이란 건 그냥 정치적 규제와 위대하면 충분합니다. 마오쩌둥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최소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죽였거든요. 근데 자국에선 영웅으로 인정받잖아요. 잘 살게 해준 건 여러 가지 시장 개방입니다. 근데 마오쩌둥의 영웅으로 인정받잖아요. 이건 뭐예요? 배극견들에게는 동정을 베푸든 아니면 잘 살게 해주든 그거 가지고 안 바뀌어요. 애초에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자들에게 잘 살게 해주면 자유화 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 그게 클린턴이 주장하던 건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자체는 자유화된 국가들 보면 있잖아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도입이 된 국가들에서 자유화된 거지. 그래서 도전해가지고 뭔가 바꿔보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화된 거지. 저런 배급경 경제, 사회주의 경제는 잘 살게 해주면 우리가 옳았다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서프라임 부채는 어디로 떠넘겨졌을까? 정부로 떠넘겨졌습니다. 당연히.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저걸 어떻게 관리할까? 이제 민간으로 떠넘겨야 돼. 전 세계 민간으로. 그럼 전 세계 민간으로 어떻게 떠넘길까? 그게 지금 코인합니다. 위기의 징조들을 보면요. 벤 버냉키는 정부가 사용한 돈보다 더 많은 세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케인즈주의적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저는 벤 버냉키 말에 대해서 하나의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게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될 시점에서 필요해요. 근데 사용한 것보다 많은 세수이익을 얻었다고? 그럼 뿌린 돈 대비 숨겨진 인플레이션과 떼가는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 많은 세수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 민간에 떠넘긴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사실상 다시 민간에게 세금 인플레이션을 떠넘기고 누군가 뛰어난 인간들이, 누군가 뛰어난 집단들이 이걸 생산성으로 커버해 주겠지 하고 나는 몰라. 나는 잘한 거야. 나는 좋은 워크플로우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짓거리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화 된 것 중 가장 잘 알려진 게 부동산 인플레이션이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통화량과 압구정의 부동산 가격은 동일하게 올라가고 미국의 통화량 증대와 미국의 S&P 500은 유사하게 올라간다. 이 뜻은 사실상 우리가 웬만큼 노력해도요. 저 통화량 이상의 이익을 얻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저 덜 가난해질 뿐. 금융순환이란 건 애초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재능,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이걸 커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뿌린 돈만큼 세금을 걷는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세금을 해칭해야 되냐?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죠. 과연 우리는 90년대보다 더 넓은 집을 살고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작은 집을 살고 있는가, 넓은 집을 살고 있는가. 즉 생활의 기본 중거점이 조정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거 제가 뭐 33평 아파트 국민 평수였거든요 예전엔. 근데 요즘은 33평 아니잖아요. 20평 하지. 서울의 20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에요. 자, 선진국 청년들이 열로 합니다. 월세로 60%가 나가요. 이건 최종적으로 팬데믹 버블을 통해서 최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과식 자기개발 선동, 이게 2000년대에도 많았고 90년대에도 많았어요. 솔개의 불이 같은 것도 이런 때에 나온 겁니다. 똑같이 이건 문과놈들이 반복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식 안정감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의도 유도. 2000년대 국민 평수는 33평이고요. 2020년대는 20평수 넘어서 이제 빌라와 오피스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몰리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낳으세요.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안에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개인의 세계 경쟁력과 개인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개인은 그냥 개판으로 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인구 많이 늘리면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의 경쟁력을 가지나 보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자, 이건 X86 세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부채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저렇게 돈 뿌린 거 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다. 그리고 문과의 짐승과도 같은 것들은 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노력하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말이죠. 어떤 생산성 경제를 합니까? 얘네들은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것 뿐이에요. 저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자 빨리 노력해. 니들은 뭔데 저 워크플로우를 조정하지? 그게 제일 역겨워요. 야, 떠넘겨놓고 왜 니들이 워크플로우를 또 계속 조정을 해?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왜? 라는 답이 나와요. 근데 모르면 뭘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 이런 구조가 되었지? 보니까 범인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네. 이제 누구도 일하고 저축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구조나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그건 누가 만들었다?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얘네들이 돈을 뿌리고 얘네들이 이런 선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을 챙깁니다. 이걸 고쳐야 한다는 걸 또 최대한 막고 있는 것도 얘네들이에요. 강단에 올라와서 X86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만한 MZ랄까요? 사실 예전에도 그랬어요. 90년대에도. 심지어 스마트폰 기술은 MZ가 가지고 있고 데이터 기술은 MZ가 가지고 있고 오히려 MZ들의 산업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플랫폼 이런 데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은 계속 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실제 MZ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이 세금은 순전히 X86 세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이 인생이 망하면요 전혀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죽어줘야지. 왜 니들의 배는 가르면 안 되는지를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니들은 배를 갈랐잖아. 자, 전혀 없이 스스로 자살행위인지 모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MZ들에게 저렇게 선동을 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하려는 이유는요. 의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으로 올라온 인간들은 의도, 유도, 의도를 조작합니다. 즉 문과와 우리는 지금 경쟁 중이에요. 이쪽을 멸종시키고 죽여야 합니다. 이건 폭력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끌어내리고 아래에 처박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이 지금 기술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코인합니다. 이건 경쟁이에요. 어느 쪽에 설 거냐, 문과 쪽에 설 거냐, 아니면 인터넷 뱅킹과 그 다음에 코인화 쪽에 설 거냐. 모든 것은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적응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해야 돼요. 배급견이 밑에 깔려서 배급을 받아야지 왜 위에 깔려서 추출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도를 조장하려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강연들 속한 자들은 항상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 투쟁이자 경쟁이고 이건 지금 현재 지식산업이라는 걸로 숨겨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먹고 있고 사람을 선동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LMM, 문자를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글을 쓰고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숫자와 마크다운으로 계속 바꾸게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즉 숫자로 말을 해라. 팬데믹 버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녹이려는 거고,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X86이죠. 저 부채를 녹이는 거예요.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집 사지 마. 대출 규제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다? 이 부동산의 희소성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만 원 뿌리는 거, 저거 임대주택,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 청년들이 들어가 임대주택 다 없애버리고 25만 원 뿌리는 겁니다. 부동산 신규 공급도 줄이고 돈도 뿌리고 공급 부족과 수요 과잉을 동시에 가네.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한 지금은 직접적인 현상이고, 이 노력 짓거리는 것들이, 이 마인드가 바뀌는 것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뭐가 그 사람에게 직접 해결책을 줍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글로벌은 정답이었다. 나머지는 코인으로 해칭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유동성 해칭 방법입니다. 이 막대한 프리미엄 유동성, 미국의 유동성, 한국의 유동성 다 겹칠 거예요.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칭할 거냐? 세상의 상승에 맞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저 유동성을 먹는 건 내가 사업재능이지만, 저 유동성을 해칭하는 건 그 가치를 보존하고 그 현금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읽고 해야 할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노마드로 살아야 돼요. 이제 국가를 선택해서 어디가 세금이 낮은가, 이걸 할 수 있는 시기로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올리면 야 일찍 너네들끼리 살아, 야 너네들이 세금을 더 내, 그게 아니라 전부 세금을 다 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역 단위로 소득세랑 법인세랑 부가세를 이게 조정을 못하고 전체적인 중앙정부 시스템으로 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배분하는 시스템을 가지니까 한쪽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여기 세금 너무 높아졌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나는 이렇게 소득세 싸게 낼래,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소득세랑 이거 법인세랑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중앙정부가 많이 걷고 있죠. 그래서 각각 지지하는 지역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지역을 옮겨갈 수 있게끔 한국 안에서 맵을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돌아갑니다, 더 이상은. 자, 어쨌든 이렇게 오래 쌓인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해칭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저 부채 떠넘기에 맞춰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달러와,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화폐는 가치가 없어요. 모두가 폰지 사기입니다. 그럼 이 시리즈의 목적, 코인화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즉 아는 게 점점 늘어날수록요, 사람은 뭘 사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샀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왜 사야 돼, 이런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과 솔라나, 이것들을 각기 무엇을 사냐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각각 섞여 있는 왜라는 이유를 찾게 돼요. 이런 왜라는 선택지를 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세대들은 동정할 필요도 없고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습니다. 보수도 심지어 이 코인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유용한 모델을 제시할 뿐입니다. 딱 그냥 이 정도쯤 하면은 5년 동안 10,000원 정도는 혜택을 얻겠죠. 자, 적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이제 화폐를 감당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 막대한 부채를 커버하려면 3차 산업혁명, 서비스업과 함께 빚으로 살아가는 이 부채의 일상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균형점이 맞춰진 것 뿐이에요. 경제시장, 대중소비, 노동시장, 일하는 사람 증가, 여성도 사회 진출. 그래서 부양자인 남성 혼자서 감당하지 못한다. 은행시장, 신용 창출, 금융화, 기업의 주식 상장, 대중투자와. 이제 더 이상 대출로 연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개인이 팀을 이뤄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화되었어요, 개인이. 여기에 더더욱 가까워져서 이제는 지금 1인 기업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서비스업으로 막대한 화폐를 합리화했는데, 전 세계 시장, 자유무역, 전 세계 시장을 연결하면서
확대했죠. 제품은 상품이 되고요. 판매는 영업 마케팅이 되고 이것들은 전부 대출받아서 가게 되었고요. 개인은 신용 창조를 통한 인플레이션 후 부채를 녹이는 요걸로 합리화했습니다. 유동성 과잉 후유증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고점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확대시킵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남성은 이제 빅토리아 모델 이후 부양자란 포지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부양자가 되게 자처한 남성들도 부양자를 찾는 여성들도 많아요. 근본이제 제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부양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고 부양자를 찾는 여성들도 많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선택인가 아니면 과거의 에고의 연장인가 그리고 이걸 마치 신성한 가정처럼 그러니까 빅토리아 모델이 뭐냐면 가정을 굉장히 신성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어쨌든 근본이제 제약에 벗어나니까 이제 대출을 막 할 수 있어요. 신형 창조에 대한 물리적 제약이 사라져서 규제가 사라진 거죠. 개인 대출이 확대됐고요. 인플레이션 해칭. 빚내서 집 사면 인플레이션 후 빚을 갚아준다. 화폐 가치 하락을 하고요. 정부의 소비 촉진, 경기 부양을 위한 가계 부채 확대 장려. 이렇게 이어집니다. 똑같죠. 김대중 정권도 소비 확대를 위해서 카드 버블. 문재인의 팬데믹 머니도 소비 확대를 위해서 돈을 정부 부채. 이재명 정부의 소비 쿠폰도 정부 부채. 근데 현실은 민간에 이제 어떤 금융부채가 있으면 정부 부채로 전환해가지고 금융위기를 대응하면서 정부 부채라서 전체 대중에 뿌리잖아요. 뿌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누군가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자기네들 세작 위주로 또 몰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백날 부정을 해봐야 결국에는 그 정경유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추징하는가. 그런 것들의 싸움이고 정치 싸움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익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이익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쟤들만은 이익 싸움이 아닌 것처럼 짓거리는 것 뿐이죠. 어쨌든 현대적 부채 경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채 통화량과 통화성수,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경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402K입니다. 늙어서 가난해질 수는 없으니까 현금으로 한 번에 받을래? 나중에 받을래?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계속 그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됐고 동시에 이런 부채를 감당하고 글로벌 무역시장의 기회도 얻기 위해서 대다수는 대학에 갔어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되지 않았던 주식들도 상장하고 금융기업들이 주로 보유하던 주식들이 이제 대중들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대중투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은 이 금융순환을 받기 위해서 상장을 시작을 했는데 본래는 자기네들끼리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들은 은행에 대출을 받고 기업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리고 그게 확대되어서 스타트업들의 VC들은 개인들의 팀이 투자를 받는 시대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1인이 투자를 받거나 아예 M&A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만 하던 영역은 이제 개인이 기업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개발자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나 아니면 탑티어급 아니면은 대다수는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사람들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장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시장 공백을 찾아서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커리어는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젠 진짜 그 커리어가 사업이 되었어요. 뭐 기업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AI를 집어넣든 인도 베트남 개발자를 집어넣든 그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AI의 할루시네이션에게 당하지 않고 자기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화되었을 때 월스트리트는 그 당시 2008년 이전까지 최고 선망받는 직업이 되고 워렌 버핏은 90년대 이후 대다수 돈을 벌었습니다.